자, 이제 질투의 현상학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교재 46페이지 1번 질투의 현상학. 현상학이라는 것은 이제 현상적으로 우리 일상 삶에서 질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교재 위에 보면 이성 간의 사랑은 일종의 유일 절대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나의 것인데 남에게 빼앗긴다고 생각될 때, 즉 나의 소유권이 위협을 당할 때 일어나는 감정 반응이 질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이성 간의 질투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칼부림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친구끼리도 그냥 막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유일 절대주의라 그랬어요. 그러한 사랑은 말하는 거죠. 상대방한테서. 그런 사랑은 누구한테서만 있죠?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 외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도 나만을 절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질투의 심리학, 질투가 일어날 때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렇게 아주 크게 일어나는 그런 질투의 마음은 바로 부모를 원하는, 부모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그 컴플렉스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질투가 안 일어나죠. 객관적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질투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거는 정말 이겨내지 못한 그런 감정의 격정이고 힘드는 감정이에요. 그만한 격렬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 인정 이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던 어떤 마음의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자란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나 이제 이성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리면 그냥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의 불이 격하게. 그런 걸 의미합니다. 46페이지 밑에 보면요. 이제 뭐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질투, 또 그 반대로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질투, 이런 것들요. 이제 늘 어릴 때부터 아들을 이렇게 끼고도 돌고 아들한테만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았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거나 이제 그런 뭐 며느리로 들어오면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만이 독점했던 사랑, 나만이 또 아들도 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딴 여자한테 눈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어머니 안에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그 질투의 콤플렉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보면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났을 때 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어린 왕자라는 책 있죠. 생텍쥐페리가 쓴 책인데 그 생텍쥐페리의 엄마가 그렇게 그 모성 컴플렉스가 강해가지고 생텍쥐페리를 자기 것으로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텍쥐페리가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이제 죽었을 때 차라리 다른 여자한테 주지 않고 영원히 내 가슴에 묻을 수 있어서 잘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그 아들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질투의 현상학입니다.
그리고 교재 47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세요. 보면 한 여자를 좋아하는 두 남자 사이, 그 사이에 내가 양보하겠다는 의리의 사나이다운 결단으로 질투심을 용감하게 이겨내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여자를 건드리고 방탕했던 돈 후한영의 남자다운 남자도 부인의 정조에 대하여 거의 병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부정한 생각을 죄 없는 여자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러운 것을 모르고 남더러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제 돈 후한형이라는 그러한 남성상은 돈 후한하고 카사노바는 17세기, 18세기 유럽의 유명한 남성 호세칸이었어요. 여성들을 이렇게 밝히고 여성들을 잘 이렇게 꼬드겨서 방탕하게 놀아나는 그런 호세칸의 대명사가 돈 후안과 이 카사노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 보면 투사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 자신의 부정한 생각을 죄 없는 여자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의처증이 생기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외면하고 다른 남자와 놀아날 거라는 그런 의처증. 이게 대단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가벼운 뭐 이렇게 의심하는 증세를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증세입니다. 이것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질투의 심리가 들어간 그러한 신경증이에요. 여기 보면 투사라는 말은 앞으로 이제 이 분석 심리학을 하면 자주 나오게 될 건데요. 투사라는 말은 던질 투자에다가 투수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또 사격할 때 사자, 이게 쏠 사자예요. 던지고 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심리적인 내용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거지만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서 보는 거예요.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사람이 항상 자기를 좋은 면만 보고 나쁜 면을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어요. 상대방을 스크린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스크린. 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볼 때 이유 없이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하게 무슨 뭐 잘못한 거 했다든지 그런 걸 했다 그러면 화가 나고 나쁜 감정이 드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투사가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공연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괜히 밉상스럽고 저렇게 하는 거 꼴보기 싫고 왜 저렇게 하나. 이런 것은 마음의 투사예요. 우리 속담에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죠? 사실은 자기가 똥 묻은 개면서 똥이 자기한테 묻어 있어가지고 냄새가 막 나는데 그 냄새를 자기 자신 안에서 맡지 못하고 이제 상대방은 그냥 재 묻은 재 정도밖에 안 묻었는데 똥 묻은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막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 하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심리가 바로 투사의 심리입니다. 이 투사만 잘 알아봐도 많은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끼리 있는 오해라든지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거라든지 이런 많은 인간관계가 투사를 통해서 이렇게 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루의 일상 중에서 아침부터 밤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투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예, 하루 종일 내 마음의 것을 투사해서 상대방 안에서 본다고 보면 거의 확실한 틀림이 없습니다.
자, 교재 48페이지 보세요. 가운데 좀 보면 질투심은 누구나 다소는 느끼는 감정이므로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비정상적인 심리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질투심 느끼는 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심성이죠. 근데 이제 질투가 하나의 그 정신병이 될 때, 망상이라는 그 정신병이 될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의처증, 아내를 의심하는 거, 의부증, 남편을 의심하는 거 이런 망상으로 됩니다. 이 망상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우리 이제 정신병 할 때 좀 상세하게 다룰 건데요. 허망한 상상이에요. 허망한 상상. 근거가 없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허망한 상상인데 그냥 뭐 이렇게 뭐 적당한 공상하는 것이 아니고 100% 확신감을 가집니다. 100% 내가 허망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옳다. 이러한데 이렇게 확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갖다 붙이고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죠. 예. 절대로 자기가 믿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 망상증에 걸린 우리 이제 내가 천주교 신부잖아요. 우리 성당에 있는 예전에 그 성당에 있었을 때 어떤 할머니가 나에 대한 집착증을 가진 망상을 이제 겪어가지고 내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데 이제 시골 성당에 있을 때였어요. 있을 때였는데 그때에 내가 성당에 이제 부임했을 때 그 성당에 이제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72, 72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6.25 때 이제 일찍 남편을 전쟁에 잃고 결혼 6개월 만에 그냥 생과부가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부임했을 때 이 할머니가 정말 나를 보는 표정이 뭐 소녀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얼굴에 꽃이 피는 그러한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곤 했었는데 그때 내가 속으로 아하 뭔가 이 할머니한테 나한테 대단한 집착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짐작은 하기는 했었어요. 예.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늘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뭐 아름다운 청년을 쳐다보듯이 뭐 아름다운 청년을 쳐다보는 처녀의 어떤 얼굴처럼 해가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나를 쳐다보던 그 할머니가 정말 무서운 얼굴로 정말 벌레 씹은 얼굴로 벌레 같은 존재를 쳐다보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나 이렇게 했더니만은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11시쯤 돼가지고 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신부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를 끊고 다음날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사는 성당의 그 사제관에 그 우리 성당의 이제 여성 부회장님 그 맞딸인데 노처녀였어요. 노처녀가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내 주방에 와서 이제 청소도 해주고 낮 동안에 밥도 해주고 하고 이렇게 몇 개월 했었는데 할머니가 그 이제 노처녀를 내가 이제 밤마다 데리고 잔다고 망상에 걸린 거예요. 질투 망상이죠. 네. 그래서 왜 그랬겠는가 하면 할머니가 이제 평생 동안 남편의 사랑이라든지 누구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과부로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말 자기를 간절하게 이렇게 사랑해 줄 사람을 늘 그리워해 왔는데 이제 나에 대한 집착으로 생겼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노처녀가 와서 이제 사제관에 들락날락 하니까 이 망상증으로 번진 거예요. 저 신부님이 나만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 나보다 젊은 여성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할머니를 불러서 내가 설명을 하고 혼도 내고 했지만 망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뭐 할 만큼 해야 되니까 했었는데 결국은 그 성당을 떠나올 때까지 그 할머니가 그걸로 계속해서 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고 이제 주변에서는 다 알죠. 할머니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결국 이제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망상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내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교재 48페이지 밑에 보면 질투의 신화적 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질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우리 인간 심성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이 분석 심리학을 하게 되면 신화나 민담, 뭐 동화 이런 데 대한 어떤 상징적인 해석들도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화라는 것은 신화나 동화, 민담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그냥 흥미거리로 재미있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신화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같은 건국 신화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어떤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화는 뭐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런 신화들을 보면 사실은 인간의 어떤 정신적, 심리적인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대인들의 심리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제우스, 헤라, 뭐 그다음에 이제 또 헤라클레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뭐 드라마틱한 무용담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심리적인 주제가 다 깔려 있어요. 자, 질투에 대해 가지고도 교재를 보면 맨 밑에 보세요. 이런 질투의 경향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오는 인간의 성격 속성의 하나로까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거의 타고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워낙 오랫동안 그 질투의 심리가 인간 안에 축적돼 왔기 때문에 그 이 뭐 본성처럼 타고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본바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바탕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있고 또 집안에도 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쌓아놨다 그러면 음식 욕심 내지 않겠죠. 각 개인이 충분한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라면 그런 사랑의 욕심, 질투심 내지 않습니다. 자, 49페이지 이제 거기 위에 좀 보면요. 이 정신분석학자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컴플렉스가 나오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대표적인 두 컴플렉스예요. 이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제 아이가 남자 아이가 엄마한테 대한 어떤 느끼는 사랑,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경쟁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라고 보는 이제 컴플렉스예요. 반대로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이제 여자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나만이 아빠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데 엄마가 경쟁자처럼 느껴져서 엄마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는 그러한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이 두 가지 컴플렉스는 좀 편협한 그러한 이론입니다. 프로이드가 자신의 개인이 느꼈던 어떤 그러한 그 개인의 역사에서 만들어낸 컴플렉스지. 이 분석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유아의 어떤 그러한 심리로 봤을 때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이제 뭐 크게 분석 심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두 가지 컴플렉스입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들 49페이지 내용들 이렇게 읽어보면
뭐 그리스의 신들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비슷해서 주신인 제우스는 여신을 아내로 취했고 그의 본부인 헤라는 그때마다 질투의 화신이 되어 그 여자들에게 무서운 복수를 행하였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본성적인 심성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신의 모습으로 패턴화해가지고 신화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훨씬 그 신화가 재밌게 다가옵니다. 예. 이걸로 이제 3주차 둘째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2교시는 교재 45페이지 사랑의 현상과 병리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할 건데요. 질투의 감정에 대해서, 질투의 심리학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교재도 좀 찬찬히 봐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함께 봐가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사랑의 왜곡, 질투심에 대하여 사랑 비슷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 그것이 질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질투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질투하는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굉장히 왜곡된 심리적인 작용이 작용하고 있을 뿐 사랑의 감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젊은 시절에 실제로 그런 사랑에서 오는 강한 질투심 때문에 엄청나게 참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실제로 있고요. 하지만 그런 체험이 또 겪었던 것이 힘들었던 것만큼이나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어요.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러한 체험은 좋은 체험이든 힘들었던 체험이든 사람을 굉장히 많이 성장시키고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사랑의 역동성보다 더 큰 인생의 스승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별로 어떤 감정을 별로 안 느끼고 질투도 안 느껴보고 크게 사랑도 안 느껴보고 그렇게 뭐 평지풍파가 없이 뭐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 감정의 그런 격정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커나갑니다. 자, 이렇게 46페이지를 보면요. 이제 질투의 현상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4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는 말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 100%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대부분 이제 사랑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질투도 그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인데 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책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 분이세요. 이분이 그 정의했던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내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고 좀 멋있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랑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돕기 위해 자신을 뻗어나가는 의지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사랑을 들뜬 감정, 좋아하는 감정을 이렇게 감정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이제 차분하게 좀 가라앉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 주려고 노력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이런 책들은 한번 읽어보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이제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뭐 결혼하고 하면 이런 책들을 대학 시절에 별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랑의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한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